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찾는 법입니다. 저자는 리 A.원, 출판사는 해지 호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일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해 다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리 웨이원, 미국과 중국에서 활약 중인 홍보 전문가이자 인간관계 교육가이다. 중국 푸단 대학교를 졸업했고 홍콩 최대 기업인 청쿵 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최고 경영진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홍보 관련 회사를 창업했다.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협상과 교육 과정을 진행했으며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도 활약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가족, 친구, 배우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정신적인 롤모델이 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 중에는 부모처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나 배우자처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7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스스로의 꽃을 활짝 피우고도 꿀벌이나 나비가 아니라 꿀을 훔쳐가는 도둑에게 손짓을 하곤 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바로 판단 착오에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희생해야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역시 그러하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기운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혼자이다. 이 기나긴 경주에서 만약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의지를 북돋아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려도 겨우 턱걸이 정도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롭고 고된 분투기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환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큰 모험이다. 그렇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극히 낮아질 것이다. 혼자 달리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세상살이는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한 까닭은 바로 나 자신이 인간관계를 맺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도 잘 알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외딴 섬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고민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나의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타인에 대한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그 사람 또한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만나기, 둘째는 서로에 대해서 알기, 그리고 셋째는 서로 아껴주기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난다. 우리는 날마다 가족, 친구, 동료, 고객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다. 첫 번째 항목인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어떨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과 아껴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서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젖은 눈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려면 눈과 언덕이 필요하다. 거기서 눈은 돈 등 여러 가지 자원을 의미하고 언덕은 정확한 방향을 뜻한다.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다. 버핏이 말한 눈에 사회적 관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 어떤 존재도 사회적 관계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살 수 없다. 갓난아기는 눈을 뜨는 첫날부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아이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난다.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려서 사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무수히 많은 사람 중 누군가에게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두어야 한다. 이 일을 평생에 걸쳐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인상도 달라진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갓난 아기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자란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많이 잊지만 사실은 망각한 기억의 조각들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만든 첫 번째 씨앗이다. 자신이 있을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세운 후에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균형을 잡는 힘이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긴 인생에서 성숙함의 상징이 되곤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적절한 선이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적절한 선을 지키는 일이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러한 적절한 선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즉,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말이다.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신중함이 몸에 밴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함을 알기 때문이다. 평소에 말로 자주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을 미리 가늠해본 후에 말하는 습관을 가지자.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면 가볍고 경솔하다는 인상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귀는 2개를 주었지만 입은 하나만 준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상처나 약점은 건드리지 않는다.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의 상처나 약점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남의 사생활을 캐 묻는다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의 약점이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될 일이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해봐서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이야기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어렸을 때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희희낙낙해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점을 배워서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솔직함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너무 솔직하게 남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악의가 없다 해도 남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가까운 사이라서 날카로운 비판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절함은 오히려 독화살과 같다.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거리란 상대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어떤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든 나와 상대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 이때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존중의 자세는 필요하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인정과 배려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가 나의 의견을 항상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차츰 멀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하나의 우주와 다른 하나의 우주가 만나는 것처럼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특히 어렸을 때는 그때 만나는 친구들은 순수한 시계에 맺어진 관계라서 어른이 되어 친구를 사귀는 것과 조금 다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 여러 가지 상황적 제약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땐 나는 책이나 영화 등 외부 매체 등을 권한다. 좋은 책은 훌륭한 친구와 같아서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좋은 친구, 좋은 책을 만나 훌륭한 지혜를 배운다면 누구보다 뜻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대와의 친밀감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베풀든 반드시 보답을 받는 관계의 기본 원칙을 기억해두자. 여기서의 보답은 꼭 금전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좋다. 핵심은 상대로 하여금 균형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친구에게 도움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가끔은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아도 직접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 모른 척 해두는 것이 좋다. 친구는 자기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노력해 보기도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친구를 돕고 싶다면, 특히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면 그를 도와주는 동시에 도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부담감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어린 시절 사귄 좋은 관계는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귀중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말 그대로 일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만난 친구들은 정말로 좋아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족 이외의 타인을 당신은 어떻게 사귀었는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그 시절의 친구 중 현재까지 좋은 사이로 남은 관계는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까닭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다.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생 성적이 좋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엘렌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재직 당시 미국의 화폐 발행, 금리, 국제금융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그의 말 한마디가 미국 주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금융계와 기업계에서 그린스펀은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남다른 분석력과 판단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뉴욕대 시절 그의 스승인 어니스트 크루노 교수는 그린스펀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는 그리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명석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가지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공 공부 자체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데는 열심이었죠. 간혹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심하게 몰아세우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자기 의견은 분명하게 밝히곤 했죠. 크루노 교수의 강의를 듣던 시절에 그린스펀은 비록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자신만의 의견이 있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항상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만들어간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왜라고 묻는 것과 같다. 이것은 왜 이러한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어떤 현상이나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의 방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자신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한편 수많은 의문을 제기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왜? 라고 질문하기를 즐기고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과 가깝게 지내라.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사귀면 인생의 뜻밖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온화한 인품을 배워라. 온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운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물가의 돌멩이는 시간이 흐르면 물살에 깎여서 모난 부분이 둥그러진다. 그렇게 깎이면서 세월을 견뎌낸 것들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온화함은 단순히 약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다. 너무 편협하거나 어떤 것에 심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온화함이라 할 수 있다. 담담하고 욕심이 없는 인품을 가지고 전진과 후퇴를 유연하게 할 줄 안다면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돈독하고 두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너그러운 인품을 배워라. 너그러움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이나 옳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잘못을 과하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다. 타인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고 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 그들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작은 잘못까지도 끝까지 파헤쳐 상대를 사지로 몰아넣는다. 그 결과는 어떨까? 대개 원수가 되어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소통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면 시비와 싸움,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분쟁은 소통 부족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소통하려는 자세와 소통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소통의 기초는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정보를 교환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소통이야말로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때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과거의 짐이 너무 무겁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응어리에 괴로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미래가 점점 무겁고 침울해질 것이며 추억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가뿐한 마음으로 미래를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은 자유롭고 가벼운 여행이다.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풍경들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시선을 멀리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이다. 감사할 줄 아는 인품을 배워라. 감사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각박한 현실 탓일까? 남에게 감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남들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남들이 자신을 더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청쿵 그룹의 회장이자 중화권 제1의 갑부인 리카싱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으며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청쿵 그룹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그의 그런 가르침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기억하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당연함을 잊고 지내기 쉽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면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갖는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시험 점수 몇 점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살면서 우리는 상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긴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할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과 시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공감은 크게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낮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자기 또래의 의견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 주변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두 자기 내면으로 불러들인 뒤 선택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쓸모없는지, 무엇을 귀담아 듣고 또 어떤 것은 흘려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개인 브랜드를 확립한 후에 이러한 공감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능력이 너무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격 좋고 유쾌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 상냥하고 온화한 사람은 누구라도 부담 없이 다가가 편하게 대할 수 있다. 반면 온몸에 가시라도 돋친 듯 까칠한 성격의 능력자들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동료와의 관계에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충고했다. 일단 상대를 좋아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진다. 좋은 동료를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좋아하라는 뜻이다. 내가 먼저 선의를 표현한다면 상대의 존중과 협력을 좀 더 쉽게 끌어낼 수 있다. 까칠한 능력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사람일수록 능력이 뛰어나서 본받을 점이 더 많기도 하다. 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가시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향기로운 장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성이 좋고 일도 잘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동료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조언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다. 어느 부분에서도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것처럼 말이다. 현실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가 잘못을 고치거나 건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오히려 불쾌함을 표시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부하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반박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상사에게 직언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명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는 전적으로 따르고 큰 일에서는 정중하게 상의하는 것이다. 두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나란히 앉아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다. 공장장은 두 사람 옆을 지날 때마다 포장이 왜 이리 부실해 보여? 좀 더 꼼꼼하게 작업할 수 없어? 이렇게 나무라곤 했다. 공장장의 괜한 트집이라는 것을 두 직원 모두 알고 있었다. 사실 포장은 충분히 꼼꼼했다. 그런데 공장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A 직원이 포장끈 하나를 더 묶더니 공장장이 자리를 뜨자 풀어버렸다. B 직원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공장장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 정도면 아주 튼튼합니다. 테스트도 통과했고요. B 직원은 속으로 A 직원이 가증스러운 아청꾼이며 진정으로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 A 직원은 머지않아 승진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을 떠났지만 B 직원은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윗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고 사소한 일일수록 공감 능력이 잘 드러나는 법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일의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도 현명한 대처법이다. 사람의 감정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이를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자주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남이 하는 대로 끌려가기 쉽다.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분이 좋다가도 가게 점원의 차가운 대응에 소심해지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면박에 며칠 동안 우울함을 떨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신의 희노애락을 결정할 권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타인의 희비에 의해서 자신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문제로 자신을 벌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분노와 실망, 고통 등이 때로는 내게서 기인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가령 사사건건 지시를 내리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는 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면서 자기 기준을 강요한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 의견을 따르기만 하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돌아올 뿐이다.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라. 실패했을 때 무시한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 성공했을 때 지나치게 추켜 세우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말라. 아무런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을 늘 귀하게 여기라.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돕고 지지해준다.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귀인이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조건을 걸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상대가 앞으로 백만장자가 되거나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것이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수호전에 나오는 양산박의 송강이란 사람은 무공도 그리 뛰어나지 않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으며 큰 부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에 원래 두령 쪽에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진해서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송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송강을 필요할 때 내리는 은혜로운 비라는 뜻의 급시우라고 부르며 우두머리로 떠받들었다. 송강은 누군가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남에게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진정한 걸림돌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링컨 대통령은 예전에 독자적으로 군대 이동 명령에 서명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국방장관 에드워드 스탠튼이 명령 집행을 거부하며 링컨을 멍청이라고 욕했다. 링컨이 스탠튼의 반응을 전해들은 뒤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에드워드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가 나를 멍청이라고 했다면 나는 멍청이가 맞을 것이오. 그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겠소. 링컨은 스탠튼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곧장 명령을 철회했다. 진정으로 뛰어난 실력을 지닌 사람은 적도 쟁으로 삼아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물론 살다 보면 악의적인 비판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든 없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면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한다. 비판에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비판도 가까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몇몇 사람의 비판이라도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의미이고 또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꿈을 지키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꿈을 포기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종종 듣게 되는 당신은 이 분야에서 소질이 없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등의 이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비판을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면 그 비판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타인의 악의적인 비판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면역력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비난을 받고 폄훼를 당해도 그들은 그것을 100% 믿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비판이라 해도 당당히 도전을 받아들이고 맞대응한다. 이는 마치 마음에 단단한 갑옷을 두른 듯 상처를 견뎌내는 힘을 지닌 것과 같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누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감정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방식도 제각각이다.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해서 인간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참다가 화병이 나는 사람도 있다. 모두 좋지 않은 방법이다. 다음은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다. 감정 통제가 안 될 때는 색깔을 세라. 감정이 자기 통제를 벗어날 때 미국 심리학자 레너드 펠더는 색깔을 세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특히 충동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할 시간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치민다면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변 경치나 사물을 둘러보면서 속으로 색깔을 센다. 예를 들면 12가지 식물의 색깔을 세는 것이다. 화가 난 현장을 당장 떠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색깔을 세워도 무방하다. 색깔을 세는 것은 생리적인 반응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가 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리적인 기능이 약해진다. 이럴 때 색깔을 세면 시각 기능이 회복되어 일시적인 완충작용이 일어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성적인 사고도 가능해진다. 12가지 정도의 사물의 색깔을 센 뒤 냉정을 되찾으면 눈앞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이 또렷해질 것이다. 감정을 기록하고 돌이켜보라. 날마다 자신의 감정이 변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감정일기는 분노를 발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정일기는 감정의 변화를 잊지 않기 위함뿐만 아니라 감정이 변화하는 규칙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암시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라. 자기 암시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는 즐거워. 오늘 나는 운이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적당한 운동으로 감정을 발산하라.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감정을 발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좌절하거나 분노했을 때 조깅, 권투, 농구 등 운동을 통해 생리적인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많은 기업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로 운동을 권하기도 한다. 음악으로 긴장을 해소하라.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우울한 마음이 금세 풀리곤 한다. 주의력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개선하라.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주의력이다. 어떤 일에 주의력을 집중하면 그에 대한 감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슬픈 영화나 코미디 영화를 볼 때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사물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쁜 점에만 신경을 쓰면 우울해지지만 좋은 점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사람의 주의력이란 카메라 렌즈와 같아서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라진다. 상대를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싫은 이유에 집중이 되고 반대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이유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의 다른 면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일에 반감이 생긴다면 다른 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한번 읽었었던 책인데요. 올해 재출간되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었을 때 내용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굉장히 실전에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